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저희가 간간히 이분을 모셔서 현재 경기 상황을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 원래 이분은요 몇 년 됐죠?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투자 이 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꽤 떴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오픈 AI가 있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지셨어요? 사실 체감상으로 정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요새 약간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이 그래요? 좀 많아지기도 했고요. 네. 사실 제 회사가 생긴 건 2016년부터 생겼고 저는 조인한 거는 2021년? 네네. 3년 좀 안 됐는데 그때 오픈 AI 나오기 전까지는 AI가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뭐 내가 당연히 AI보다 낫지. 네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AI가 할 수 있는 거를 챗GPT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신 후로서는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면 나도 한번 활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게 이제 아직 최종 소비자 혹은 최종 투자자까지는 안 가신 것 같고 지금 이제 금융기관의 그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는 포모가 있는 상태다라는 걸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만 더 얘기 드려도 돼요? 네네, 말씀해 보세요. 네. 사실 2주 전에 저는 홍콩 베이스니까 네네. 홍콩에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랑 뭐 시티랑 뭐 BNP랑 은행들 한번 싹 다 돌았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작년에는 별로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너희 같은 회사가 있구나라는 거였는데 올해는 연락이 와서 이제 어레인지가 돼서 거의 파트너 레벨까지 다 만나고 왔는데 네. 확실히 그쪽에서도 저희 회사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AI 솔루션에 대한 니즈는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ETF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그 ETF의 자산 배분을 해줌으로써 맞습니다. 상품을 운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고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도 몇 개가 있죠. 뭐 모멘텀을 따라가는 ETF도 있고 가치주를 따라가는 ETF도 있고 뭐 이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얘기를 했을 때 뭐 골드만삭스나 이쪽에서 인공지능 한다고 잘해 열심히 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너희가 인공지능 하는 애들이었지 하면서 한번 만나보자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결국은 본인들의 니즈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거 그냥 그대로 전달드리면 그 뒤에 있는 최종 고객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게 좀 있고 저희 회사가 이제 ETF도 하는데 지금 한 25개 기관 정도의 저희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트랙 레코드가 쌓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저희 회사 얘기 너무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다른 얘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인공지능이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운영해 보셨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펀드 매니저도 했었었죠. 예전에 이제 퀀트 매니저 하면서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인기 있는 커버드 콜 전략도 운영했었었고 뭐 리스크 페리티 전략도 했었었고 일반 패시브도 했었었는데 사실 제가 운용력이었을 때가 한 10년 전 정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AI라는 단어가 사실 완전히 생소했고 뭐 있는지 의미조차 몰랐었고 근데 이게 지난 작년까지는 사실 이거를 정말 이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물음표가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도 솔직히 좀 많이 믿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결과가 성과로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했던 ETF 등 예시를 들면 이렇게 4년이 넘어가는데 시장을 현재 이기고 있고 또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이제 패시브 전략들 대비 성과가 뭐 올해만 사실 지난 1년 동안 20% 이상 잘하는 전략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잘한다라고 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배경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매니저였을 때 얘기로 돌아가면 종목을 사실 고르고 나면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좋다라고 고객들한테 얘기하죠.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종목을 골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분명히 골랐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한 건데 네.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게 쉽게 이렇게 바뀌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고객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저 매니저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꺾어버려야 되니까 네. 사실 그래서 한번 의사결정 내렸던 걸 바꾸기 쉽지가 않은데 AI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사람도 항상 낫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감정적인 그런 이제 편향이 네네. 에서는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투자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오픈 AI한테 막 그런 시도하시는 분들 많긴 해요. 그러니까 뭐 네, 맞아요. 뭐가 좋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투자에 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인공지능을 그냥 그러니까 자산 업무, 네. 자산 배분, 자산 배분 내지는 네. 자산 운용 업무에서는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돼요? 뭐 오늘 준비했던 주제랑은 좀 완전히 좀 다르긴 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오픈 AI 챗GPT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챗GPT에서 사용하는 그 주요 엔진을 2019년부터 쓰고 있었어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어서 네. 양해를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챗GPT가 그렇게 강력한 성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들어가는 변수들 네. 파라미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인공지능 모듈 중에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어텐션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뭐 CNN, DNN, RNN 그리고 어텐션, 셀프 어텐션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딥러닝 안에서도 지금 가장 그 뭐 영어로 하면 state of art 그래서 소타라고도 하는데 가장 최신에 있는 그거 중에 하나가 그 어텐션 모델이에요. 챗GPT에서 지금 사용하는 모델이고 이 모델의 목적은 뭐냐면 그 저희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문장들이 있을 때 그 문장들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관계성을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된 답을 전달을 하는 그 프로세스고요. 저희도 이 어텐션 모델을 2019년부터 금융시장에 맞게 쓰고 있었었고 저희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역시 이제 관계성을 찾는데 어떤 관계성이냐면 시장의 매크로 데이터, 기업의 펀더멘털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가격 데이터와 미래의 주가 간의 관계성을 찾도록 저희가 모델을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저희 뭐 ETF도 그 모델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포트폴리오도 그 모델을 바탕으로 지금 관계성을 학습한 걸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 이게 그 자료가 준비돼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였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여기군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있어서 만들어놓고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사실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퀀트라는 걸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퀀트로 했던 것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관계성을 찾는 것과 그러니까 퀀트도 사실 관계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 뭐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게 퀀트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그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주가를 관계성을 찾아서 예측해보자. 맞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AI로 투자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게 퀀트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물론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사용한 회사는 아닙니다. 처음으로 금융 투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회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레이달러의 브리지워터, 그리고 밀레니엄 같은 정말 그 세계 탑티어 최고의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이미 사실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투자 의사 결정에서. 그리고 최근에 사실 AI를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헤지 펀드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시타델이죠. 그래요? 시타델이 사실 지난 한 2, 3년 동안 신들린 듯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아예 대놓고 사실 시타델 이제 경영진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머신러닝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만 사실 이렇게 AI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유명한 헤지 펀드들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었고 저희는 사실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미 그 소수의 헤지 펀드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AI를 네네. 그 기술을 이제 대중으로 내렸거나 올렸거나 무슨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대중화시킨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AI도 그러면 네. 그 트랜스포머 모델인 거예요? 그건 사실 회사들마다 다 달라요. 달라요? 회사는 다 다르고 사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제 딥러닝 계열이고요. 네네. 딥러닝 전에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네. 머신러닝은 이제 그 딥러닝 직전 모델이고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머신러닝이 잘 맞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좀 어려운 단어인데 LSTM 뭐 아니면 XG 부스트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아직 딥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는 많이는 없습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가 뭐냐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1956년이에요. 네. 거의 67년 전입니다. 존 메카시라는 학자분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처음 만들었고 네. 만든 개념이 사실 지속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그럼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들고 왔거든요. 이건 약간 전통적 어떻게 보면 퀀트하고 좀 비슷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잘 안 될 때들도 많았죠.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그 딥러닝 모델이 나온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2016년 3월에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이제 5번의 대국을 했고 그때 이세돌 구단이 4국에서 이겼죠. 네네. 근데 그리고 그게 아마 현재까지 마지막 기록일 겁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겼던 마지막 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네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말은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상당 부분의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모방해서 모델을 만들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처리하는지 그게 모사한 모델이 요즘 우리가 딥러닝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오픈 AI 쪽이 맞습니다. 그쪽. 근데 금융권에서는 아직은 그쪽은 아니고. 쓰는 하우스가 저희 같은 데도 있고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아직은 금융에서는 딥러닝보다는 머신러닝을 더 많이 사용은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오기석 법인장을 모신 이유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에 어떤 섹터를 좀 좋게 보고 네. 경기의 방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그 인공지능이 금융시장에서도 좀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즘에 인공지능은 지금 어떤 sek터 미국 경기를 일단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국을? 우선은 이제 섹터 전에 경기부터 먼저 보면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말 살짝 바꿀게요. 경기보다는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하락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 시점에서는 100%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시그널을 거의 한 3달 전부터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투자자분들은 불안하시죠. 마음이 좀 불안한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불안하신데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뭐 섹터 로테이션 모델이라는 거를 한국은 아직 안 하고 있고 미국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2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이제 AI 모델 자체가 현재 시장의 하락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첫 단계. 그래서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데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 방어주로 들어가고 위험이 낮다라고 하면 성장주 혹은 경기 민감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AI 모델이 결정하는 게 그럼 그 민감 섹터 현재는 이제 시장 위험이 없으니까 화면을 열어주시면 화면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시장 하락 위험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하락 위험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 섹터로 들어가고 그럼 민감 섹터 안에서는 이제 6개 섹터가 있거든요. 7개 섹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어떤 섹터에 투자할지는 다시 한번 이제 섹터 배분 모델이 판단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모델이 지금 한
만들어진 모델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는 일단 주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는 어느 쪽을 좀 선택하고 있을까요? 섹터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이다 보니 뭐 사실 요거는 저희 모델의 과거 성과인데 2020년 이후 잘해왔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잘 맞췄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뭐 S&P 500 대비 한 11% 이상 초과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고객들한테 나가는 모델인데 네.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7월 현재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두 번째는 산업재, 마지막으로 IT 세 가지 섹터에 지금 가장 큰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혹시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네. 선호하는지, 네. 그리고 왜 산업재를 선호하는지, 네. 왜 IT를 선호하는지, 네. GPT로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까? GPT로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은 안 해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 엔지니어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계속 하세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사람이 해석하죠. 약간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의사결정은 AI가 이미 다 해놓고 인공지능 해놓고 사람은 뒤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IT를 주요하게 보는 거를 다방면으로 해석해 봤을 때 그 팩터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모델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팩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석하기 쉽게 팩터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는 가치주 팩터를 좀 중시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퀄리티 팩터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네. 가치주하고 퀄리티 팩터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사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퀄리티 팩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혹은 이익 창출 능력, 현금 창출 능력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경기 혹은 현지 시점에 사실 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전통적인 방어주들이 아니라 네. 지금 저희 모델이 그 보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IT 안에 있는 빅테크 종목들, 두 번째는 산업재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업재에는 어떤 것들이 항공주도 산업재에 포함되죠? 맞아요. 항공주도 들어가고 방산 같은 경우도 방산도 산업재에 들어가고 산업재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 이거를 숫자로만 먼저 그냥 좀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ETF는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네네. 딴 것만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한 37% 가까이 저희 모델에서는 들고 가라라고 하고 있고 산업재가 25%, IT가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전월 대비 증감으로 보면 이번엔 커뮤니케이션하고 산업 기술주에 대해서 선호를 더 많이 올렸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는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사실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이번 달 네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달에 유효했던 그런 팩터나 시장 상황 판단이 이번 달에도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단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번에 늘렸던 종목들, 늘렸던 섹터 안에 있는 종목, 뭐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애플, MS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7월에는 저희 모델이 조금 더 선호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아까 가치주 팩터와 그리고 퀄리티 네. 팩터를 이제 주로 보셨다고. 맞습니다. 네. 제가 본 건 아니고 AI 모델. AI가. 네. 가치주 팩터를 봤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높냐? 맞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냐? 일단 시장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높지 않아야 될 것 같아. 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퀄리티를 봤다는 거는 얘네 그럼 돈 많아? 이 돈 많은 걸 봐야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시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은 종목과 그 중에서 현금이 많은 종목을 꼽아 보니까 결국은 빅테크가 꼽힌 거네요.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 능력은 사실 뭐 막대하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의 경우는 사실 낮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5월달 실적 발표 나고 지금
퍼가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 향후 12개월 기준 봤을 때 높지만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적들이 꾸준히 이제 따라와 주면서 기술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매력도를 이제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섹터별 대표 종목들은 마지막 판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뭐 대표 종목이니까 이건 뭐 대표 종목이니까 구글, 메타, 넷플릭스, 산업재에서는 보잉, 로키드 마틴, IT에서는 애플, MS 이런 종목들을 일단 7월에는 좀 높이라고 얘기를 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래 보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내 돈을 맡긴다는 게 사실 아직도 좀 마음속에 불안하시죠. 그 장애물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래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 개인 투자 자금은 거의 전부 다 저희 모델을 활용한 ETF나 아니면 모델을 활용한 펀드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뭐 투자 자금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일단은 다 넣고 있고 사실 이제 그걸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아예 완전 저렴한 패시브 펀드들 뭐 SPY나 VO 뭐 이런 S&P 500 추종하는 것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액티브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저는 약간 검증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앞에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화면을 지금 오히려 지금 반대로 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 화면에 지금 제가 준비했던 게 이게 하나가 티커는 좀 가려놨고 하나가 저희 AI 모델로 운용되는 미국 모멘텀 ETF고요. 나머지 두 개가 전통적인 운용사에서 사용하는 모멘텀 ETF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보면 이제 첫 반년은 비슷하게 가다가 올 초 들어와선 좀 저희가 완전히 지금 아웃퍼폼 하고 있거든요. 20% 이상 지금. 저게 기간이 어느 정도죠?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요? 지난주 말 기준으로 1년 기간이어서 1년 동안 이제 20% 이상 알파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그 유사한 전략들 대비는 AI가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게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AI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편향이 없다. 사실 매니저분들 저도 사실 매니저였지만 별로 성격 다 안 좋아요. 별로 성격 다 되게 안 좋아요. 저는 뭐 오기석 법인장님 되게 온화하신 성격 알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어떤 의미에서 안 좋냐라고 하면 본인이 결정한 게 맞아야 돼요. 매니저라는 직업은 내가 의사가 결정한 게 맞아야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한 부분 과정까지가 굉장히 이제 정말 치열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난 이후에는 믿어요. 믿는데 사실 시장이 항상 내가 믿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이제 내가 의사결정 내렸던 거를 꺾어야 되는데 필요하면은 잘 꺾는 분이 계시고 시장하고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틀렸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 근데 그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 일반화의 오류는 100% 있습니다. 시장하고 싸우시는 분들은 오래 잘 못 가세요. 한때 굉장히 잘하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세요. 근데 자기 의견을 잘 꺾는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름 얘기하면 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겠지만 돈을 정말 잘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제가 이 친구를 오랫동안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유연해요. 정말 유연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의사결정 가치 판단을 계속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봉이 뭐 수십억 플러스까지 가는 친구인데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매니저로서 의사결정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의사결정이 내렸던 상황이 달라지면 의사결정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거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사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잘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AI라고
다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네네.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감정 편향이 없다라는 건 하나의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만으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금융시장에서도 워낙 핫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사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뭔가 적용해보지라는 네. 고민들 다 하고 계시거든요. 뭐 단순하게는 그 전화 받는 걸 인공지능을 해볼까서부터 해서 뭐 깊게는 그러면 뭐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해볼까 막 다양한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은 또 미국에서 어떤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장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